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잠을 자야 내일 출근도 할 텐데 귀한 우리 아이들 천사처럼 자는 모습을 보며 거실에 앉아있자니 갑자기 울컥해서 잠이 안 오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 법적으로까지 온전히 제 아이들이 된 게 꿈만 같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첫째 남자아이, 둘째 여자아이 이렇게 둘입니다. 연년생인데요. 두 아이가 각각 처음 제 뱃속에 자리 잡은 걸 알았을 때 그 감동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네요. 첫째는 첫째여서, 둘째는 둘째여서 감격적이었거든요. 요즘은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지키고 키워야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5년 전 아직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떨어져 산 시간이 길었죠. 물론 한 달에 2번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면접 교섭일에는 빼놓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 제가 지내는 집으로 데려와 지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는 핸드폰을 만들어주고 매일 저녁 통화도 했죠. 양육비 한 번 밀린 적 없이 아이들에게 제 나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만나서 살려고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을 했습니다. 친권까진 아니어도 양육권이라도 찾아와야 했으니까요. 전 남편은 좋게 말하면 화끈한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우악스러웠습니다. 나가서는 사람 좋은 척 돈도 잘 쓰고 인맥도 좋았죠. 모임에서 만나 거칠어 보이는 모습에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저를 향한 돌직구 고백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나중엔 곁에 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두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도 술자리가 많아 저는 입덧을 비롯한 임신으로 생기는 여러 고충들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거든요. 저 어릴 때 장사하시느라 용달 타고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상대 차량의 음주운전으로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저를 혼자 키워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외로웠죠.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할머니마저도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저는 오로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아이는 둘을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형제도 없는 저처럼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큰아이는 아직 어리고 둘째는 아직 뱃속에 있었고 임신한 저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전 남편은 그걸 이해하기는커녕 귀찮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나도 아이들은 예뻐했지만 저와 함께 돌보진 않았습니다. 항상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좀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대화를 나눌 틈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보려니 너무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젖을 먹일 때도 그랬고 기저귀 갈 때도 그랬고 아이들이 열이 나고 아프기라도 할 때면 정말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님이 계시긴 했지만 부모 없는 고아인 저와 결혼을 하는 게 싫다고 반대를 하시다가 결혼 후에는 본인 아들만 만나고 계셨기에 아이들을 함께 돌봐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이 들어오기도 전에 아이들과 골아 떨어져 자다가 새벽에 아이들이 일어나 울면 깨서 아이들을 달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루는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 들어오는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아이를 달래느라 전전긍긍하는 절 보며 웬일로 깨있네. 난 내가 결혼을 했는지도 잊어버려. 아주 마누라님 얼굴 보기 힘들다. 하기에 그러게 좀 일찍 들어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봐주면 좋잖아. 매일 늦게 오는 건 당신이야. 나 애들 보느라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라고 하며 뒤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눈에서 번쩍 불이 나더라고요. 놀라기도 놀라고 정신이 안 들면서 뺨이 아파오더군요. 이게 어디서 잔소리야. 야, 누가 너더러 둘씩이나 낳으랬어? 너 외로워서 애들 둘 있으니 좋다며. 내가 집을 안 해왔냐? 너 밥을 굶겼냐? 아니면 애들 옷을 못 입혔냐? 부모 형제 없는 거 거두면서 자식까지 낳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하고 살 일이지 어디다 토를 달아 감히. 귀한 내 새끼들 엄마 노릇하게 해준 걸 감사하고 살아. 건방지게 라더니 휘청휘청 옷을 벗으며 드러누워 자버리더라고요. 술 냄새도 역했고
아이를 안고 있는 저의 뺨을 때리며 당당한 전 남편의 태도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아침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주섬주섬 일어난 전 남편은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가더군요. 저는 그 사이 잠에서 깬 아이를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하느라 다시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되었기에 전 남편은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속으론 부글거리며 이 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생각했죠. 저 시집가면서 혼수 할 만큼 했습니다. 제 앞으로 할머니 사망보험금과 부모님 사고 보상비가 각각 1억 2억 해서 총 3억 중 제가 자라면서 할머니랑 쓴 생활비를 제하고 학비 빼고 학교 다니며 쓴 생활비 빼고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기에 2천만 원 혼수하고 예단도 2천만 원 했습니다. 부모 없어서 부족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친척들 이불도 좋은 걸로 하고 시어머니 명품백도 했습니다. 패백도 비싼 걸로 했죠. 남편은 2억짜리 빌라 전세해왔고요. 지방이라 그 정도도 저희 둘이 살기에 넓은 평수긴 했죠. 하지만 예물은 커플링 반지 말고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꾸민비는 꿈도 못 꿨고요. 그냥 제가 가진 돈에서 다 하고 제 수중에 3천만 원 남기고 결혼하는 데 다 썼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 아직 남아있기는 했죠. 결혼하면서 세를 주었다가 지금은 제가 지내고 있고요. 아무튼 할 만큼 다 하고 한 결혼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에게서 시어머니가 보여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을 두고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직 엄마의 손이 무척 필요한 시기니까요. 그렇다고 아이들 데리고 이혼을 하자니 제가 직업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 남편이 돈을 잘 벌었거든요.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엄마나 아빠 없이 자라게 하자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으니까요. 저녁에 웬일로 전 남편이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아빠가 간만에 잘 놀아주고 목욕도 시켜주니 아이들이 실컷 놀다가 지쳐서 일찍 졸려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너무 예쁜 내 새끼라며 어찌나 물고 빨고 하던지요. 좀 자주 그러지.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어와서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라고 물었더니 술 먹고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하다. 엄마가 애들 보고 싶다고 하는데 너랑 같이 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괜히 욱해서 그런 소리를 했다. 속상했지? 내가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라며 제 손을 잡더군요. 그렇다고 사람 뺨까지 치는데 내가 참아야 해? 이렇게 맞으면서 어떻게 살아? 그래, 나 부모 없어서 외롭고 힘들어. 그럼 남편인 당신이 날 감싸주고 거들어줘야지. 오늘도 봐. 당신이 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거들어주니까 애들도 잘 자고 우리 이렇게 대화도 하잖아. 라고 했더니 인상을 쓰며 그래서 알았다고 했잖아. 내가 몇 번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번 그랬다. 애들 키우면서 다들 우리처럼 싸우고 한다더라. 그만해. 라고 하기에 이게 싸운 거야?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지. 모임 나가서 나도 한번 이야기 해볼까? 라고 하자 제 멱살을 잡더니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만하라고 했다. 이러니까 내가 일찍 안 들어오는 거야. 조용히 좀 해. 짜증나니까. 라며 협박조로 말하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랑은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뉴스에서 보면 때리다 어떻게 했다는 남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최대한 버텨야 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는 부딪히지 않게 상관 안 하고 아이들 아빠로만 여기고 살기로 했죠. 아이들한테는 잘했으니까요. 목소리 한 번을 안 높일 정도로요. 자기 자식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긴 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말고는 자주 본 적이 없는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은 보고 사셔야 한다는 것 보면 전 남편 스스로도 사랑받고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니 정도 떨어지고 겁도 나서 부부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가 유치원에 갈 수 있게 될 무렵 저는 동네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오전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전에 남편과 만난 모임에서 알고 지냈던 언니가 자신의 가게에 일손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 좀 시켜달라고 사정을 했죠. 그래서 10시부터 4시까지 알바를 하며 장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이혼을 하게 되면
매장을 차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더 커질 줄은 몰랐죠. 한 2주쯤 일을 했을 때 씩씩거리며 매장으로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얼굴에 화가 났다는 게 너무 표가 나서 겁을 먹었죠. 전 남편은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더니 끌고 나가더군요. 그래서 왜 이래? 놔!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며 질질 끌려가는데 사장 언니가 막아서며 야, 정석호, 이거 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마누라 때리니? 라고 외치자 누구 멋대로 남의 마누라 일을 시켜! 내가 내 마누라 데려간다는데 왜 막아! 비켜! 라며 밀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끌려갔다간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전 남편의 팔뚝을 있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아!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절 내팽개치더군요. 그 사이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며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몇 분 앉아 계시다 전화를 해주셨는지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전 남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나오라고 소리쳤죠. 얼마나 무섭던지 눈물만 나고 덜덜 떨리더라고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보세요. 라는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어보니 전 남편은 가게 한쪽 귀퉁이에 끌려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경찰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 만나고 집에 들여보내고 나가고는 했죠. 그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제가 마땅한 수입이 없어 전 남편이 그 부분을 물고 늘어졌고 아이들을 전담으로 돌봐줄 양육자가 저밖에 없다는 사실도 들먹이며 아이들이 자랄 환경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일을 시작하면 양육을 맡쳐줄 가족이 제겐 없어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전 남편이 더 풍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나니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결국 다 포기하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제가 보내주기로 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을 꼬박 싸웠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던 마지막 날 밤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7살, 6살인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다행인지 할머니 집에 살던 월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 그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두고 나가라고 하는 걸 제가 사정사정 했습니다. 제발 이사 날짜까지만이라도 아이들과 지내게 해달라고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제가 밉다고 아이들까지 구박할까봐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그러게 반대했을 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시간 낭비하고 애까지 낳아서는 애를 두고 가. 내가 걔들을 왜 돌보냐. 너가 낳은 네 새끼들 데리고 가라. 어디서 짐짝을 떠넘겨?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엄마가 안 봐주면 내가 사람 써서라도 애들 볼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나가. 설마 손자 손녀한테 우리 엄마가 해코지 하겠어? 라고 고집을 부리기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제 짐들만 차에 싣고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깨고 나면 도저히 집을 나설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짐이라고는 옷가지와 화장품만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지낼 집에 너무 크게 변화가 생기지 않게요. 너무 걱정이 됐지만 얼른 자리 잡아서 애들 데리고 오자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로 나 이제 집에서 나왔어. 애들 곧 깰 거야. 집에 와서 아이들 좀 봐줘. 놀랄 텐데 잘 달래주고. 다음 주말에 애들 만나러 올게. 라고 남기고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사고가 날 것 같아 차를 세우고 울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도 청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쪼그리고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집에서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이 집에서 뛰어놀 그날을 상상하며 무너지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제 수중에 남은 돈이라고는 2천만 원 뿐이었고 위자료라고 받은 2천만 원까지 해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중 1천만 원은 제 생활비로 두고
나머지 3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당장에 시작할 일을 찾아보니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하더군요. 다음 달부터 양육비를 줘야 전 남편이 아이들을 보여줄 텐데 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요. 이리저리 마음만 급해 종종거리다 아이들을 일주일이 조금 지나 만났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현관 앞에 내려와 있으면 제가 가서 데리고 오는 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면 전 남편은 올라가는 식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서는 한동안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길 1년 정도 하고 나니 웃으며 만나고 웃으며 헤어지게 되었지만 애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제 마음은 타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전 남편은 입주 시터를 들여서 아이들을 돌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이면 저나 그쪽이나 돌볼 사람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경제력이었죠. 이혼 직후 생각하던 장사를 포기하고 다니기 시작한 회사 일만으로는 아직 아이들을 데려오기가 부족했거든요. 그나마 다행히도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에 운이 좋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입 시절 사수였던 분이 상무님이 되셔서 제 부탁을 들어주셨거든요. 작은 마케팅 회사였는데 아직 그 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지도 못했고 전 남편의 벌이에 비하면 적은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월급으로 시터 쓰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아이들은 자라더군요. 연년생인 아이들 학교 입학식에는 해마다 다행히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인지 묵묵히 지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함께 일하시던 상무님께서 따로 회사를 차려 나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권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받던 월급보다 조금 적은 월급을 주실 수밖에 없지만 회사 수익이 좋아지면 인센티브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무님이 실질적인 업무를 다 보시는 걸 알았거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수입을 늘릴 수만 있다면 저는 고생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주말에는 회사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회사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이 흘렀을 때 제 수입은 3배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회사에서도 직급도 오르고 위치도 안정적이라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니 그 정도면 양육권 다툼을 해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한 지 어느덧 4년 정도 지났고 그간 아이들과 면접 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일을 어긴 적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마, 이제 우리 엄마랑 살면 안 돼? 엄마랑 이렇게 있다가 가기 싫어. 아빠는 매일 늦게 오고 이모님은 맨날 무섭게만 하고 할머니는 우리만 보면 인상 써. 차라리 엄마랑 살면서 아빠는 이렇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아이들과 통화하기로 한 시간인데 그때마다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새로 바뀐 시터님은 교감 같은 스타일이시라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해놓고 아이들 곁은 비워놓으시더라고요. 저야 차츰 집을 꾸며 아이들이 지낼 수 있게 해놨으니 아이들 전학만 시키면 더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해도 아이들을 충분히 키울 만큼 정도는 만들어놨으니 이제 이야기라도 꺼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저기 나 할 말 있는데 우리 좀 만날까? 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무슨 할 말? 난 들을 말 없는데 라기에 애들이 이제 나랑 지내고 싶다고 해서 나도 이제 그 정도 능력은 되고 양육권만 넘겨줘. 양육비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 어차피 계속 늦고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없다며. 몇 년째 시터 바꿔가며 애들 보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 애들 곧 사춘기 돌아올 텐데 라고 최대한 차분히 이야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애원하듯 말하거나 흥분하면 그걸 빌미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요. 야, 너 좀 버나보다. 내가 내 새끼를 왜 너한테 보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애들 들쑤시지 마. 그리고 앞으로 애들 만날 생각 하지 마. 전화도 다 뺐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꼴랑 40만 원씩 80만 원 보내면서 지금 돈 보냈다고 생색내냐?
어디서 내 새끼를 뺏어간다는 거야? 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전화해보았지만 그 사이 시터가 뺏었는지 전화가 꺼져 있었고요.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헉헉거리다 변호사님께 전화를 해 여쭤보니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걱정 말라 하면서도 면접일 어기는 것 표시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자로 보내 흔적을 남기라고요. 양육비도 빼놓지 말고 보내도록 하고요. 침착하려고 애를 썼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면접일이 다가오는데 정말로 아이들을 못 만날 것 같아 공포심이 생길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교문 앞에서 만나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시터분이 오시더니 아버님이 아이들 핸드폰 뺏어두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도 강경하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절 붙들고 엄마, 우리 그냥 엄마 집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소리도 크게 못 내고 울더군요. 그때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니 혹시나 친구들이 볼까 눈치가 보였겠죠. 그래서 시터분께 정말 죄송한데 당분간은 아이들 학교 가는 날이랑 학원 안 가는 날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처럼 잠깐만 만나고 갈게요. 아이들 아빠랑 이야기 될 때까지만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곤란해하던 시터분은 정말 안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번만 알려드릴게요. 들키시면 안 돼요. 진짜 저 큰일 나요. 라며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들에게는 엄마가 이날 맞춰서 올게. 잠깐이라도 보자. 그리고 곧 같이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라며 시터분의 차까지 데려다주고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러는 건 오히려 소송에 불리할 수 있으니 애들과 저 괴롭히지 말라고요. 대답이 없더군요.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간의 아이들과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만남밖에 못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대면 수업일이라 학교를 나오는 날 교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학교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시터분께 연락을 드려봐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아빠와 연락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자 흐느끼시면서 우시더니 내 아들을 너가 왜 찾나? 이제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그놈이 부려막심한 그놈이 이 어미만 두고 가버렸다. 가버렸어! 라며 더 큰 소리로 우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여쭤보니 그래, 죽었어. 그렇게 술을 먹더니 쓰러져 죽었다. 속이 시원하냐? 너만 안 만났어도 내 새끼가 그렇게 살다가 죽진 않았을 텐데. 지 새끼들 먹여 살린다고 여기저기 술자리 불려다니면서 사업인지 한다고 중종거리다 죽었다. 내 새끼 살려내라. 아주 저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와서 데려가! 라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임에 모이던 사람에게 연락해 물어보니 전 남편이 저와 헤어지기 전부터 술집 여자를 그렇게 만나더랍니다. 저는 몰랐죠. 그 여자와 있기 위해 그렇게 술을 마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상을 올려줘야 만나주니까요. 마지막 만났을 때 웬일로 애들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 이제는 애들까지 데려간단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폭력? 그래. 내가 지한테는 그랬다 쳐도 난 애들은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그런데 애들도 지들 엄마한테 가고 싶대. 라며 속상해하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술집 여자랑 통화하면서 그 술집으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쓰러져서는 못 일어났다고 소식을 들었답니다. 저한테도 알릴까 하다가 괜히 저희 시어머니와 마주치면 봉변당할 것 같아 나중에 알려주자 했대요. 장례 끝난 지는 3일 됐다면서 아이들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감싸시진 않으시는 것 같다고 얼른 데리고 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이 된 시터분은 자신이 나설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 데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할머니가 집으로 오셔서 그만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께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왜 애들 데리고 가서 애들 아빠가 남긴 돈 다 챙기게? 누구 마음대로. 애들 내가 키운다. 그런지 전처럼 그냥 애들 만나는 날 만나고 전화 통화나 해. 대신 나한테 연락 말고 애들 통해서 이야기해라. 자꾸 데려간다고 고집 부리면 애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그냥 확 고아원에 보내버릴 테니까. 우리 아들 재산에 손끝 하나 댈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버젓이 내가 살아있는데 어딜 감히! 라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바로 녹음된 음성을 변호사님께 보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었습니다. 전화를 자동 녹음으로 해두었거든요. 일 때문에 필요해서요. 그랬더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방해받은 면접 교섭권에 대해 보호받도록 이행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걱정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른 서둘러서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면 친권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아이들 할머니께서 후견인 신청을 하셨어도 생전에 있는 부모가 있고 아이들이 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들과 면접 교섭을 어긴 적도 없고 양육비도 빼놓지 않고 보냈고 이제 충분히 재산도 있고 수입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승소 확률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당장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 속이 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핸드폰 받았어요. 시터 이모도 이제 안 오고 할머니가 와 계신데 여기 집 팔고 할머니 집으로 갈 거래. 아빠는... 이라며 울더라고요. 엄마도 이야기 들었어. 알았으면 우리 지영이랑 지호 옆에 엄마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너희랑 연락이 안 돼서 할머니께 연락했다가 늦게 들었어. 많이 놀랐지? 라며 달래주니 아이는 아빠가 우리 때문에 죽었어? 우리가 고생시켜서? 아빠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라고 해. 아니야, 누가 그래. 물론 우리 지영이랑 지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건 맞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드셨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했더니 옆에서 딸애가 속닥거리며 그런데 할머니가 우리랑 엄마 때문에 아빠 죽었다고 다들 괴물이라고 그랬어, 엄마.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무리 손주들보다 본인 자식이 먼저이셔도 아이들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다 수집해 놓았습니다.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할머니께 말씀드려라 하면서도 전 시어머니께 아이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 다시 한번 문자로 내용을 남겨놨습니다. 다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2달 정도를 그렇게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님께는 먼저 친권자 지정을 해주셨고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소장으로 발송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장을 받은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 각종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이들을 다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새끼가 번 돈 고스란히 너가 털어가게 둘 것 같아? 어디서 수작이야? 라며 소리치시기에 저기요, 제가 그 재산이 뭐가 탐나겠어요. 아이들 몫이니 당연히 따라오는 걸 탐내시는 건 그쪽 아니세요? 고아원? 이것도 다 협박이고 소송에 불리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애들도 불안해하던데 애들한테 협박하시거나 막말하시면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받아치면서도 아이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성품에 아이들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혹시나 소송에 불리할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수시로 통화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녹음 파일은 많아지고 소송에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아이들과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조용히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효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했더니 할머니가 기분이 안 좋아. 저녁밥도 먹지 말고 그냥 자래. 엄마, 나 배고파. 하면서 울먹이는데 이놈의 새끼들 또 어디서 수작 부리고 있어? 밥을 줘? 아주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어디서 밥 달라는 말이 나와? 지 아버지는 죽어서 밥도 못 먹는데 어디서 발 뻗고 먹고 자고 할 생각을 해?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어딨어? 나와. 내가 너희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줄 알아? 너희 아버지 유산만 아니면
벌써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갖다 버렸지. 오늘 너희 아주 좀 맞아봐라. 내가 가만 안 둬! 라는 목소리를 끝으로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애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를 하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도 출발했죠. 도착해보니 벌써 경찰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더군요. 저를 본 전 시어머니는 인연이 그럴 줄 알았다. 어디서 모함이야. 내가 학대? 손주 새끼들 잘못하면 혼낼 수도 있지. 신고를 해? 라고 하기에 녹음된 파일을 경찰분들께 들려드리며 저랑 통화하는 줄 모르고 이렇게 애들을 잡더라고요. 얼마 전 애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애들을 보기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됐다고 이러시더라고요. 하는데 애들은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고 저에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단 파출소로가 신원조회를 하고 조서를 쓰고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묻더니 저에게 먼저 가서 짐 챙겨 아이들을 피신시키세요. 다행히 아이들이 갈 곳이 있네요. 라며 애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 가서 가방에 당장에 필요한 것들 챙기게 하고 옷도 챙겨서 제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면서 변호사님께 전화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아이들이 놀랐겠지만 소송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제가 소송 때문에 알아보니 전 남편분 재산이 그 집 전세금이랑 예금 1,000만 원 정도예요. 회사는 정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남은 수익금이 없는 것 같다고 그쪽 세무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할머니께서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러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정리되게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아이들 필요한 짐들이 더 있어 그 집에 들렸다가 전 시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곁에는 못 보던 젊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저를 향해 너가 여기 어디라고 와? 라며 소리를 치기에 아이들 짐 가지러 왔습니다. 조용히 가게 해주시죠. 저도 억지로 참고 있으니 라고 하자 그 여자가 그쪽에 애들 엄마예요?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드시니 좋으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그 술집 나간다는 그 사람이에요? 애들 아빠 없어서 매상 떨어지니 한가해요? 그래서 저 나이 드신 분한테 죽은 아들 재산 챙기라고 떠밀었어요? 뭐라도 떨어질까 그러나 본데 죽은 그 사람 이 집 말고는 재산도 없어요. 회사도 잔금 치르면 남는 거 없고 예금도 1,000만 원밖에 없더라고. 이 집도 전세야. 남의 자식 쥐잡아가면서 그 돈 챙겨서 얼마나 잘 살 것 같았어요? 난 그 돈 필요도 없지만 내 새끼들 몫이니까 잘 뒀다가 이 다음에 애들 쓰고 싶은데 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고 비키세요. 하니 전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술집? 너가 애인이라며? 결혼 약속했다며? 술집? 그러고 있고 그 여자는 여기 자가라면서 아니에요? 회사도 잘 된다던데 1,000만 원? 이라면서 서로 딴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들 짐을 챙겼고 들고 나오는 동안에도 그 둘은 서로 잘했네 어쨌네 다투더라고요. 나중에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그 여자가 술집 여자인 건 어떻게 알았니? 아주 내가 못 산다. 걔는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니? 죽어서도 마음 편히 눈을 못 감겠다. 하시기에 지금 이혼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바람 피우다가 죽은 남편 하소연을 하시는 건가요? 듣기 싫고요. 소송 준비나 잘하세요. 더는 못 받으려요. 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아이들은 전학을 시켰고 혹시나 할머니께 돌아갈까봐 불안해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 같아 심리치료 중이기도 하고요. 미안합니다. 괜히 제가 욕심부려 낳은 아이들 고생시키고 아프게 했으니까요.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저희 세 식구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이제 다 이겨내고 행복하기만 하라고 응원 좀 해주실래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